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케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바로 첫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이달 하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번 일정에 지금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함께 동행하는데요. 4대 그룹. 6대 경제단체 수장이 모여서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 거는 지금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방문 전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어떤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지 종합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뭔가 이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아마 방송 시간 제가 혼자 다 잡아먹어야 될 것 같아서 뭐 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아마 많은 언론들이나 기사를 통해서 나갈 테고 저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몇 가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총 122개의 최대 경제사절단이 이번에 동행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단 국빈 방문에서 이번에 죄송합니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을 포함해서 이제 한미 주요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번에 좀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한다는 그런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투자 신고 시기도 이번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뭐 대규모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미국의 IRA 반도체 지원법 등 포괄적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사의 고더드 우주센터를 방문해요. 이에 따라서 연말에 가동 계획인 우주항공청과의 어떤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나사의 한인 과학자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영상 컨텐츠 리더십 포럼도 참석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뭐 인적 교류나 아니면 이제 공동 제작 등 협력 모델 창출 방안 그리고 이제 투자자 협력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CJ와 왓챠가 참석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뭐 패러마운트, 워너브라더스, 월트 디즈니 그리고 넷플릭스가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또 바이오 클러스터에 있는 보스턴에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한미 바이오 클러스터 그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서 다양한 협력을 방안을 논의를 한다고 하고요. 보스턴 갔으니까 MIT 안 갈 수 없죠. MIT 가서 이제 거기서 또 많은 석학들과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고 또 MIT 갔으니까 조금 더 가가지고 이제 하버드 가야겠죠. 하버드 가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많고 다양한 계획들이 많으니까 뭐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종목과 관련돼 있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부분 한번 잘 보시고 정부의 방향을 한번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셔서 투자 이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반도체 지원법 세부 지침에 추가적인 우리 정부의 요청이 반영될지 또 IRA법의 경우 중국 배제가 워낙 목적이니만큼 우리나라에 좀 추가적으로 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지 주시해 보시면서 관련 법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보일 수 있는 종목들 또 동행하는 기업들 한번 주가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거래일 국내 증시는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하면서 2,58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인호 소장님은 5월에는 좀 다소 쉬어갈 수 있다. 현금 비중을 확실하게 확보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에 남거든요. 자, 코스피 그럼 2,600포인트 돌파는 바로 나오기 힘들까요? 네, 저는 단답형으로 질문이 나온다면, 주관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2,600 돌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2분기, 즉 4월과 5월, 6월 중에 2,600은 돌파 가능합니다. 문제는 2,600포인트에 안착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2,600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 첫 번째는 기업의 실적이 개선을 신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반도체라든가 지금 다소 어려운 국면에 있는 업종들의 실적이 2분기가 저점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2,600포인트 안착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을 저는 금리 동결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1년 전부터 미국을 유시해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두 긴축금융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꾸준하게 올림으로 해서 기업들의 금융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내고 있는데 이번 5월 3일이죠. 우리 한국 시간으로 5월 4일 날 FOMC에서 0.25 올리는 거야. 뭐 시장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이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 이제 우리는 경기를 주목하겠다라는 이런 긍정적 시그널이 나와야지만이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2,600을 돌파하고 또 2,600에서 안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 주가 상승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속도 완급 조절이 필요할 때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어제 국내 증시 동향도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지는 이슈입니다.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입지 기준 대폭 완화 소식 만나보시죠. 그동안은 사실 법 기준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 안에서는
허가를 받은 특정 산업만이 입주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산업의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에 포스코가 지금 4조 4천억 원 투자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굉장히 잘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제 특정 산업 그 업종으로 이제 시설 입지가 제한된 특정 산업 국가 산업단이죠. 보통 국가 산단이라고 하는데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하거나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입지 기준을 대폭 좀 완화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방문해서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지역에 이제 신성장 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화에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올 상반기 입법 예고를 완료해서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현행법 같은 경우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산업 산단에서는 당초 계획이 수립될 때 이제 허가받은 산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에 뭐 이런 게 바뀌게 되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행령이 만약 개정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광양 국가 산단 내에 동호안에 국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2033년까지 10년간 최소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참고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다 할 수 있는 기업이죠. 이에 따라서 동호안에 2차 전지 소재, 뭐 수소 생산, 황산 니켈 정제 정말 다양한 어떤 그 사업을 진행하기로 희망한다는 이런 내용을 발표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조금 규제를 풀어주고 이제 허용을 좀 늘려주는 거는 기업들이 좀 투자하고 이제 사업하기 좀 편한 어떤 조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기업이 얼마나 어디에 투자할지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시영 차장님께는 또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룹주 안에서 가장 이 기업이 그래도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뭐 홀딩스가 최근에 이제 뒤늦게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다른 그룹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지분 가치도 좀 포함이 되면서 더 많은 밸류에이션을 좀 측정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포스코홀딩스의 본업인 철강 부분의 영업이익 마진이 6%를 좀 넘어가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포스코의 영업이익률이 8% 중반 정도를 좀 기록하면서 앞으로 갈수록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찬 어떤 뭐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의 실적은 뭐 작년에 뭐 이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복구 비용 이런 부분들이 올해 1분기까지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연간 판매량이 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2024년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포스코의 영업이익 마진율이 8%대를 좀 기록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2천조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국내의 어떤 부동산 관련된 시장 역시도 하반기에 금리가 좀 안정화되기 시작한다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철강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팔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를 바라보고 있는 리튬 사업, 2차 전지 관련된 리튬 사업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과 본업의 실적 모멘텀이 같이 붙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주가 상승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뭐 리튬 부분이랑 광석 리튬 같은 경우는 1단계 투자가 2024년에 좀 마무리가 됩니다. 뭐 그때부터 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앞서 2024년에 철강 부분도 영업이 정상화되고 2차 전지 관련된 리튬 사업 부분도 정상화되는 부분이 2024년부터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뭐 주가가 급하게 좀 오르는 시기는 2024년 이후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면은 지금 오른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부터라도 포스코홀딩스를 다시 한 번 더 장중 하락이라든지 뭐 조정 시에 담아 보시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 제시해 주셨네요. 여전히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상승 여력이 진단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인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어젠 또 포스코홀딩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제 장 마감 이후 한미반도체의 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미 뭐 리포트에서는 1분기 실적 안 좋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매출, 영업이익 모두 부진하긴 했죠. 예,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실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 한미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 대만의 TSMC 모두 납품하는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CPU 파운드리에 있는 그 TSMC 모두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한미 반도체가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이 사실 예상됐던 일이긴 한데요. 그 실제로 실적이 찍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적이 안 좋았는데 한미 반도체의 본연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본연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한미 반도체 주력 제품 이제 그 반도체 공정에서 소잉이라고 해서 반도체 웨이퍼를 절단하는 이제 거의 세계에서 2강 정도로 일본의 디스코 외에 이제 또 다른 한미 반도체가 그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BM, 그러니까 고주역 메모리 반도체에서 접한 본딩에 있어서 한미 반도체도 공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한미 반도체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종합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 그 파운드리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수요가 반도체 전체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이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은 이때 이제 그 수익 창출로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미 반도체가 영업이익과 매출이 되게 안 좋았는데 한미 반도체가 사실은 이제 이런 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반도체 전체 공정에서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어떤 매출, 중국의 어떤 업황이 이제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예상만 했다가 수치가 이제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수 발표가 그 GDP도 생각보다 우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반도체 시장 전체가 좋아질 것이고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 갤럭시 S23가 이제 뭐 애플의 아이폰을 갖다가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수요 그 스마트폰 수요도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 한미 반도체 전체적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그래서 향후 이제 올해 6개월이나 1년 정도에 있다면은 한미 반도체 전체적 매출은 이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캐펙스 투자가 줄어드니 매출 영업이익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한미 반도체의 1분기. 그러나 요즘 엔비디아 주가 흐름 보셨죠? 인공지능 또 수요 증가로 HBM 탑재량은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가 탄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은 LG 관련 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5G 특화망 지원 사업체 대상에서 이통사를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LG전자가 5G 특화망 사업 착수에 나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LG전자가 사실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선정을 했죠. 낙점을 한 5G 특화망 사업 착수를 위해서 이제 주파수 신장과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LG전자는 최근에 주파수 할당과 이제 기간 통신망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그런 내용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등 앞선 업체들의 어떤 사업 등록 신청 이후에 보통 한 달 정도로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 내에는 본격적인 사업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G 특화망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이나 뭐 건물 같은 특정 범위에서 이제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 맞춤형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LG전자는 이제 5G 특화망을 내부 사용을 좀 넘어가지고 이제 로봇이나 AI나 어떤 스마트 팩토리 이쪽 등의 어떤 기존 사업과도 연결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아무래도 5G라는 게 이제 예전에 한번 이제 테마화돼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좀 잠잠하죠. 잠잠한데 이런 어떤 사업자 신청이 본격적으로 최근에 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한번 다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당장 오늘 주가가 뭐 우리끼리 표현으로 날아간다 이런 정도까지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5G 쪽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이슈는 맞는 것 같으니까 이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전자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외국인의 매수 유입으로 약간 다른 주가 대비해서 그렇게 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잘 버텨내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LG전자 1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2분기에도 역시 가전 쪽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면서 호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황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기청정기 관련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 스타일러 건조기를 비롯해서 클린 가전 판매량이 굉장히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분기에는 에어컨 판매 성수기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에어컨 판매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특히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 쪽에서 최대 매출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매출이 31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년 만에 60% 이상 실적이 좀 증가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증가 속도는 계속해서 좀 가파라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특히나 이제 TV 쪽 시장도 하반기부터 수요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 그동안 좀 침체되었던 OLED 대형 TV 시장 쪽 이쪽에서도 매출과 마진이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이런 호실적을 좀 기록하게 되면 그동안에 LG전자가 좀 받아왔던 어떤 저평가 구간에서 올해는 탈피할 수 있는 어떤 조로의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원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더군다나 우리가 좀 항상 LG전자 하면 기대했던 전장 부분 쪽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 속도,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 LG전자의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도로 매수를 하시고 추후에 그 어떤 저평가 매력도에서 좀 벗어나서 실제 밸류에이션을 좀 받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좀 받는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사상 최대이익이 전망되고 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또 추월한 LG전자 여전히 뭐 주가는 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만큼 추가 상승 여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 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소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첨단 국방기술 개발한다, 그리고 지원하겠다라는 소식부터 바이오 헬스까지 이어지는 뉴스는요. 바이오 헬스 분야 투자 강화에 나선 정부 소식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출 5개년 계획을 내놓은 정부, 바이오 헬스 수출을 약 60조 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지금 보더라도 수급도 계속해서 잘 기관이 꾸준하게 바이오 헬스를 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화학도 있지만 이제 향후에 우리 먹거리 가장 큰 신종 사업으로서 바이오를 꼽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K-바이오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기관 투자가들의 행보가 조금 눈여겨봐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약 6천억 정도 헬스케어, 바이오 관련주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됐다는 얘기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어떤 주식을 살 때 가장 중시하는 게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 기업 가치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늘 보는데 바로 그 밸류에이션, 특히 퍼라든가 PBR에서 지금 시장 퍼가 약 13배, PBR은 0.9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약바이오, 건강관리, 장비, 서비스,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지금 퍼가 불과 7배, 8배밖에 안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즉 시장보다 약 한 60%밖에 평가 못 받고 있다는 것이고 PBR 개념에서도 0.5배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래서 기관 투자가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약바이오가 곧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걸로는 안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주도주는 못 될지언정 반드시 순환주로서의 역할은 톡톡히 할 것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약바이오 그리고 건강관리 헬스케어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헬스케어 섹터의 수급은 늘고 있지만 좀 선별적인 종목에 한해서 수급 쏠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시용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이 높게 점쳐지는 토픽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연 이번 어떤 이 제약바이오 모멘텀에 좀 영향을 받아서 큰 어떤 장기적인 박스권을 뚫을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게 일시적인 영향인데요. 이 대부분 이제 위탁 생산 의약품 같은 경우는 생산된 후에 고객사에 전달되고 품질이 확인된 후에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만약에 이번 분기에 매출로 인식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분기에 인식이 되고 어쨌든 올해 안에 인식이 되는 게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실적 자체는 1분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어떤 매출 인식에 대한 어떤 그런 기간 때문에 좋지 않았다고 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우리가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2025년 9월 가동의 어떤 목표인 공장이 18만 리터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이게 증설이 완료가 되면 78.4만 리터로 압도적으로 글로벌 1위 생산 캐파를 좀 갖추게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거 대비 적극적으로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를 회사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공장 자체는
8개 고객사 11개 제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했고요. 이미 26개 고객사 그리고 34개 제품에 대한 어떤 계약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공장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그 추후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속도가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만약에 박스권을 뚫는다 한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공장이 증설을 완료하면은 일단은 생산해낼 수 있는 양 자체가 지금보다 완전 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주가는 그렇게 크게 탄력적이지 않을지언정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좀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요, 지금 원택의 주식 비중을 줄였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윈텍인가요? 한번 행간을 읽어보고 싶은데 주요 포인트 짚어주시죠. 그 이오테크닉스가 윈텍에 사실은 이제 그 일종의 벤처 투자처럼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오테크닉스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동일하게 이제 IT 또 반도체 공정은 아니지만 이제 공정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윈텍에다가 이제 예전에 13억 원 정도를 투자했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1차적으로 310억 원 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나머지 잔여 지분까지 전량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오테크닉스 입장에서는 13억을 갖다 투자했다가 이번 회수금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610억 원을 회수한 거니까 엄청난 이제 그 투자 수익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질은 뭐냐면은 그 윈텍의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오테크닉스가 지분 전량을 뺀 것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 거의 한 8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13억을 투자했다가 610억 원을 갖다가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윈텍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윈텍은 이제 뭐 디스플레이에 그다음 2차 전지에서 불량품을 갖다가 비주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머신이라고 하는데 그 비주얼로 이제 불량품을 갖다가 이제 찾아내는 기업입니다. 근데 불량품을 찾아내는 수준이 1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마이크로미터라면 이제 100만 분의 1미터 정도의 오차를 갖다가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동박이 보통 우리가 한 1마이크로, 5마이크로 정도의 그 두께를 갖다가 그 발라야 되는데 윈텍은 이제 그런 동박에서 특별히 카메라로 찍어서 그 부품이 제대로 잘 생산되고 있는지를 갖다 검증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2차 전지가 계속 크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셜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펀드가 사실 펀드입니다. 우리나라 펀드인데 한 달에 건너서 이 펀드에 또 다른 출자자는 따로 있고요. 또 다른 건너서 이제 그 윈텍의 지분을 2번에 걸쳐서 전량 인수했습니다. 전량 인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윈텍의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윈텍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윈텍의 본질적 가치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참고로 윈텍의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부채 비율이 26% 불과합니다. 윈텍 같이 이제 무슨 그 오래된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26%라는 거는 아주 그 재정 건전성을 갖다가 그 아주 양호하게 운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점도 역시 윈텍을 투자할 때도 그 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또 관련해서 공시가 나왔으니까요. 이오테크닉스와 윈텍 관련 지분 공시 한번 챙겨봤으니까 주가 추이 오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외환 시장 이야기를 우리 마무리 지어볼 텐데요. 최근 국제무역에서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 수단을 바꾸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달러 패권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종합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주식에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환율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달러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런 화폐가 됐습니까? 조금 우리가 과거 공부 한번 해볼까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니다. 1974년도에 미국의 그 유명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하고 사우디의 국왕, 지금 빈살만 왕세자 아버지의 형입니다. 큰아버지가 되겠죠. 그 사우디 국왕하고 무역협정을 맺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미국은 당신네 사우디의 국가 안전을, 왕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그 대신에 사우디가 해외에 판매하는 기름에 통화 결제를 달러로 해달라는 점입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페트로달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50년 동안, 근 60년 동안 전 세계 통화를 지배한 게 달러였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경제가 커지면서 뭐가 됐습니까? 이제 기름을 사고 팔 때 달러만 하지 말고 우리 중국 위엔화도 같이 쓰자 이런 것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중국만 이렇게 떠들면 누가 봐주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러시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여러 나라 국가에서 이게 동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위엔화 가치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화폐 가치의 그 차트 지금 나오고 있죠. 브라질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달러가 세계 무역을 지배하는 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우디 국영은행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방글라데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화폐 가치 나온 자료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무역량입니다. 자, 달러가 60%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유로입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파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엔, 마지막으로 유엔입니다. 그런데 점점 달러의 위치는 떨어지고 있고 중국 유엔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 이 점은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종목 선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는 요즘 그러면 어떤 업종의 수혜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장시영 차장님? 통상 그 위엔화의 강세는 원화 강세를 같이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국내 증시도 가끔은 이제 중국 증시하고 동조화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뭐 그때마다 사실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괜찮았고 국내 철강, 원유, 조선 같은 어떤 시크리컬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 상승이 좀 도드라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 시장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가 가장 높다라고 판단되는 산업군이 화장품 산업군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도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중국에서 활발한 영업 활동을 좀 전개해오고 있는 회사로서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국내화하고 동남아 매출이 좀 견조한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막 매출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실적이 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은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하나가 청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회성 비용이 좀 증가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분기 중으로 좀 마무리되기 시작하면 미국 쪽에서의 어떤 일회성 비용이 좀 끝나고 2분기부터 좀 실적이 나아지는 부분, 그리고 중국이 리오프닝이 이제 막 시작되면서 향후에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소비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그 시점에서는 중국 관련된 어떤 이슈도 좀 모멘텀 좀 불어닥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쪽 관련해서 좀 시장이 좋습니다. 그러면 국내 이제 OEM 업체로서 좀 이 우선순위를 좀 가지고 있는 선순위를 좀 가지고 있는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지금부터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